정부가 그 회사의 CEO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 주목해야 되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장들은 다 정부가 임명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에게 밑보였을 때 탈탈 털리는 회사들, 지주회사들입니다. 네. 정부에게 자칫 밑보였다가는 세무조사 들어가고 탈탈 털릴 것들이 많아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게 뭐 배당 성향을 낮춘다든가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2배 이상 뛴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들이 충분해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종호 교수님 모시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네. 그 요즘에 주식부터 뭐 네.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이번에 그 우선 주식 얘기부터 좀 예. 해보고 싶은데 주식이 어쨌든 요즘 좀 난립니다. 난리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국장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안 하다가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예. 최근에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거죠. 그럼요. 그럼 이제 통과했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상법 개정됐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이거 거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주가라는 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회사에 대한 미래 전망치가 좋아지거나 해야 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실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주주들에게 배당 안 해줬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같은 실적인데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우리들의 이익이 좀 더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물적 분할이라든가 대주주가 자기 편향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얘기는 상법 개정안은 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주주 주머니에 돈이 더 꽂히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이후 많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거품 아니냐 실적이 똑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 펀더멘탈 자체에 변화를 생긴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했었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종목들은 정부가 그 회사의 CEO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 주목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에게 밑보였을 때 탈탈 털리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지주 회사들의 총수들, 그러니까 은행장들은 다 정부가 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임명해 놓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가 5천 가야 됩니다. 이 주가로 돈의 흐름을 빼지 않으면 이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 그렇죠. 이 스팀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뽑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게 뭐 배당 성향을 낮춘다든가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게 또 반영이 돼서 그 묵직하기로 유명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벌써 2배 이상 뛴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들이 충분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우리 재벌, 대기업 총수 이렇게 부르는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들입니다. 네. 이들 총수들은 뭐 상속이라든가 가업 승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금 절세 내지 탈세까지 포함해서 네. 정부에게 자칫 밑보였다가는 세무조사 들어가고 탈탈 털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주가 부양하라고 지금 난리 날 게 뻔하니 우리 알아서 기자 배당 좀 더해. 그리고 자사주도 좀 소각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정부에게 밑보여선 안 되거나
되거나 정부에 부합하게 행동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발굴하고 찾으면 아마 통상적인 코스피 지수 상승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라도 해소가 되는. 네. 그러면은 그냥 실적이 똑같이만 나와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아니면 지금 정부가 향후 추진하는 걸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수많은 단추 중에 정말 심대한 그리고 진중한 첫 단추를 꿰인 거일 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익남님께서 어느 그룹의 총수세요. 네. 상법 개정됐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난 내 가던 길 마저 갈 테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 봐라 하고 이 사람 안 되겠네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옛날 방식대로 세무조사 나가고 이건 좀 루틴하잖아요. 네. 주주에게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다른 법규에 의거해서 미국처럼 진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의 상법 그 한 줄, 네.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한 줄만 가지고는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입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의지가 실제 입법화해서 뭔가 법과 제도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의지의 문제지 무슨 여당이 야당이 협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원래 약속하셨던 그리고 원래 제시하셨던 방향대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후속 입법을 계속 해준다면 훨씬 더 견조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정부 기조대로라면은 국장의 어떤 뭐 지수 상승에 상당한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 지금 현재는. 이거 반드시 하지 않고서는 다시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돈을 얻다가 빼줘야 되는데 네. 물꼬를 터서 돈이 다른 데로 가게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우리 부익남님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유유자금 관련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기록했어요. 지금 노는 돈이 너무 많다고. 노는 돈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직 부동산이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의 유망 지역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었던 거야 라는 인식들이 지금 최근에도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돈들 다 부동산으로 오면 큰일 난다. 이제 장관 임명한 지가 이제 됐는데 역시 진보 정권이 이렇지 뭐 이 소리 들었다간 야 이거 남은 4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에 진짜 목숨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의지는 이제 강력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뭐 저도 이해하기 제일 쉬운 어떤 질문으로 그냥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물적 분할 못 하는 건가요? 물적 분할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전개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도 최대한 페이버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내 유보금은 상당히 많이 배당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유예를 두고 언제 물적 분할 하실 거니까 나가실 분들은 다 그 사이에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능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뭐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좀 친화적으로 할 것이고 그럼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진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중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와는 달리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은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대주주들에게는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나쁠 게 있어요, 이게?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시총 1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지나가다 보면 어느 그룹 회장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 법한 회사의 총수들 회장들은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그나마 그들은 혜택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하에 그러니까 재계서열 50위권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는 중견기업들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
기업들은 사실 하나의 경로가 더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절세 혜택이 네. 또 다른 경로에 비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게 네. 삼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재계서열에 한 20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밸류체인의 일원이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국내에도 회사가 있고 베트남에도 회사가 있거나 중국에도 회사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부익남님이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의 수장이에요.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네.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니까요. 근데 반도체는 여기서 만들지만 우리 부익남님 회사 중에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가는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인건비도 비싸고 네. 뭐도 비싸고. 그래서 그건 공장을 베트남에 놔둔 베트남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든 반도체를 베트남에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그 반도체 들어가서 휴대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익남님은 꼼수가 하나 생각나죠. 운반하는 회사를 그것도 있지만 네. 이 반도체를 비싸게 파느냐 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실현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베트남에. 반도체를 그렇죠 싸게 팔면 베트남의 휴대폰 만드는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쟁여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 가치의 훼손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훼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눈퍼렇게 쳐다볼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룹사들. 네. 그래서 여기에선 이게 쉽게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견 기업들이 있어요. 중견기업들은 뭐뭐뭐 해운, 네, 네. 뭐뭐뭐 조선. 우리 모르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들 또는 그 밑에 1차 벤더 협력사들 조 단위 매출 올리는 이런 데는 이게 참 뭐랄까요? 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살짝 비켜가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의 이익을 더 실현해 놨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다시 여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에 놔두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 베트남에 이익 실현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그냥 배당 받거나 거기서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한국에서 이익 놔뒀다가 배당 이득 분리 과세하는 그 혜택보다 낫겠는데 싶으면 배당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겠다라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서 절세 효과를 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겠다 하려면 그냥 이전에 보다 세금 싸졌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규진으로 이게 해외 쟁여놓은 것보다 훨씬 나을 정도의 페이버를 생각하면서 그 절세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돈을 쟁여놔도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배당소득세 말고도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것들 조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참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몇 해 전에 KBS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국적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 부익남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마 1000명 중에 이중 국적자 한두 명? 이 정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재벌들 중에서 이중 국적자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우리 선대 때야 다 한국인일 거고 2대 때도 한국인 비중이 높을 텐데 3대 4대 넘어가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선대 때부터 3, 4대까지 다 합쳤을 때 15%거든요. 네. 그럼 이건 3대나 4대는 거의 뭐 반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은 하프는 한국인이고 하프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얘기잖아요. 국제인. 그럼 내가 왜 꼭 한국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꼭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야, 공장 빼서 해외에서 이득 남기고 나 해외에서 그냥 내가 돈 가져갈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전 아직까지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면 그냥 걔네들도 이득이니까 다 배당 많이 하겠지.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돈이 이렇게 수천억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돈을 은닉하고 돈을 관리하고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기업을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게도 좀 해줘야 될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개인적인 세금 같은 것도 좀 깎아줘야 될 맞습니다. 것이고 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좀 그것도 해야 중요하죠.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아직은 쉽지 않다.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 뭐 저 PBR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주사들 이런 것들 앞으로 올라간다. 뭐 이미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그냥 무작정 그것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네요. 말씀하신 어떤 그 내부 좀 디테일을 좀
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밸류체인에서 그 사내 밸류체인입니다. 그룹사 내에 밸류체인에서 어디에 큰 구찌의 공장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세 특약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세금을 거의 면세에 가깝게 해주겠다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회사 CEO는 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약간 투자를 좀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뭐 어떤 행보를 할 건 아니라서 제가 특정 회사들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제 눈에는 살짝 비껴갈 것 같은 회사들은 뭐 상위 10위권 안에 대기업이 아니라 그거 바로 밑에 있는 회사들. 그 회사 CEO들은 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주나 CEO 분들 얼굴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네. 분들 그런 회사들은 아직은 모른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기조상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상승으로 간다. 아직 네. 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에는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증권사 아닙니까? 증권사도 좋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들 것 같으면 예탁금도 늘고 거래 횟수도 회전율도 좋다 보니까 이미 증권사들 주식도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주 언급한 건데 김 작가한테 한번 혼났는데 시총 순위가 잘못됐다고. 네. 메리츠 네네. 우리 메리츠 그러면 뭐 큰 회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총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은 이미 모범 답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동종업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비교할 때 그 군집에서 대표값을 가지고 비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증권사도 우리가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인가요? 이쪽은? 정부 눈치보다도 동종업계에서 너무 모범 답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푸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부풀러져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호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서 네. 그런 것들이 더 견인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고민 좀 해보시고 잘 정리하면은 네. 나름 어디가 그 유리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일반인들 시선에서 많이 좀 그래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좀 단순함이지 않을까. 네. 지금 어쨌든 상승세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한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뭐 한 1, 2년 안쪽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 뭐 상장사 실적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숫자가 개선되기 위해선 무조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평균 깎아먹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실적 좋아도 크게 반등을 못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벤더사들이 또 상장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삼성이 턴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반기 될수록 더 호재들이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좋고 실적 개선도 같이 기대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시황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1, 2년 뒤부터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네. 그 움직이는 로봇들도 결국 헤드는 AI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또 폭증해요. 네. 그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가 서비스 해주고 원격으로 제어해주고 컨트롤 해주려면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 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시장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봇들까지 가동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원전도 있고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전력 수급에 대해서 더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변전기, 변압기 그리고 LS 산전 같은 전선 까는 이런 네.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벌써 주가가 남다르고 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 두 가지는 AI 테마와 함께 더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 지정학적인 분위기가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체에 대한 발주, 수요 이런 거 더 늘 수 있고 바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나라에서 시총에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주, 금융주들인데 이쪽은 대표적인 깐깐한 규제 산업이에요. 네. 뭘 하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호재가 생겼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 이 묵직한 종목에도 세상에 새로운 호재를 만들어줬다고? 그럼 이건 시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평균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호재가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증권계들 불편한 진실이 있죠. 모두가 오른다고 하면 꼭 이상한 일이 네. 생기고 모두가 떨어진다고 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호재 비중이 훨씬 높지만 모르죠. 또 어서 이상한 전쟁 나고 또 이러다 일본에서 대지진 나고 이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호재가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